1,000만 원을 모으면 내가 너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2천에 40으로 지금 임차인이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월세를 받게 된 거죠. 1억이 있다면 물건 하나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얘를 이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매 투자의 장점이 또 대출이 또 한도가 좀 높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막 뭐 미국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해서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 한은도 이 미국에 따라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대출을 좀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경매로 낙찰받는 주택 물건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를 그대로 받고 있어서 경매로 낙찰 받는다고 해서 대출이 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는 경락잔금 대출이 조금 더 나오는 게 맞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를 경매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나 토지는 대출 한도가 조금 높지만 주택은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일단 요거는 이제 똑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뭐 조금씩 풀어준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거 똑같아요. 내 집 마련이라면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월급으로 내가 벌어서 그거 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 체크 안 하면 진짜 뭐 3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대출 이자 내고 10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외에 투자용 물건이라면 임차인이 내는 거예요. 임차인의 월세를 받아서 네. 대출 이자를 내고 남는 게 임대소득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아이가 낙찰받은 물건이 4,100만 원에 낙찰받은 물건인데 얘를 3,200인가 대출을 받았어요. 3,400 받았네요. 가진 돈이 700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80% 받았어요. 여기는 읍면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이거든요.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은 80%가 최대 금액이에요. 무주택자의 경우에. 80% 받았고 대출을 3,400인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달 이자가 한 1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월세를 4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와, 되게 괜찮네요. 네, 2천에 40을 받고 있어요. 40 받아서 이자 내고 네. 남는 게 본인의 임대소득인 거죠. 와. 그러니까 요거를 잘 계산을 하시면 돈을 거의 안 들이고도 이 집은 돈이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대출 받아서 가진 돈 700만 원.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 2천만 원도 또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제 인테리어 비용 상충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내가 벌어서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원리금 감당 금액, 투자용 집이라면 투자를 해서 대출 이자를 내고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다만 이제 입지가 좋은 것들은 월세가 매가에 비해서 낮죠. 그러면 월세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그게 모자라서 내 돈을 더 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후에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지역은 그렇게 일부러 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대출은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은 절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네.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약간 좀 그 대출을 많이 받고 해도 이 월세를 받으면은 이자를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네, 네,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반대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조정 대상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뭐 서울의 빌라 같은 경우들이요. 서울의 빌라 같은 경우들은 지금은 이제 거래가 좀 멈춰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제가 올 초만 해도 매도를 막 많이 했거든요. 9,800에 낙찰 받아서 6개월 전에 6개월 만에 9,800에 낙찰 받아서 1억 7천에 매도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또 재개발 이슈라던가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아직도 그렇게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전세가가
매우 높죠. 전세가가 낮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비해서. 아파트에 비해서 매우 높죠. 어. 그리고 그래서 낙찰가가 지금 낙찰가가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고가 아파트 얘기고요. 빌라는 그렇지 않아요. 빌라는 오히려 기존 전세가에 플러스 월세가 더 플러스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런 물건들은 낙찰가를 저렴하게 받으면 전세가 더 높이 세팅되는 물건들이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대출을 받는 게 두 채까지 겨우 대출이 되고 세 채부터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월세 수익을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세로 하게 되는 거죠. 반전세, 뭐 전세가 1억에 뭐 월세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아예 거래가 안 되니까 그냥 쭉 가져갈 것을 감안을 하고 그 월세를 종부세용으로 키핑을 하기도 해요. 종부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부세를 내가 벌어서 낼 수 없으니까 임차인이 월세 주시는 걸로 모아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거 치명적인 문제예요. 우리도 안 받고 싶지만 안 받으면 내가 벌어서 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비용이 전가가 되네요. 임차인한테. 그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종부세 문제 해결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임대인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임대인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금도 이제 9,800에 낙찰 받으셔서 1억 7천에 네. 매각하신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많은 경매를 하시면서 약간 그 사례, 약간 되게 잘 된 사례, 그 다음에 이건 좀 많이 좀 아쉬웠다라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되게 잘 되고 되게 못 되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평범해요. 네. 그냥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엄청 부침이 심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우리는 이 물건은 뭐 5천만 원짜리 수익이 날 거다. 이 물건은 3천 날 거다. 이게 다 계산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얘를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많이 부침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물건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선순위 임차인이라서 배당 요구를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물건들은 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한테 수익이 나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같으면 안 팔린다. 몇 년간 못 팔 수도 있다. 이거를 알고 가는 것과 당장 팔려고 하는데 절대 안 팔려 죽을 것 같아 하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죠. 네, 똑같은 물건을 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뭐 최악의 물건, 뭐 최고의 물건, 뭐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고 지금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물건, 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말씀드리면 제가 빌라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낙찰 받은 게 저한테는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택지를 이제 소규모로 개발을 하면서 환지라고 해서 기존의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나중에 이제 그 토지를 뺏어갔잖아요. 그럼 적당한 환지를 하고 남는 금액 몇몇 안 되는 남는 그 토지들을 우리가 채비지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낙찰을 받은 게 저한테는 아주 큰 기쁨이고 네,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낙찰을 받으면은 현재 시세로 그냥 땅만 팔아도 플러스 수익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기엔 너무 아깝죠. 그건 이제 빌라를 네. 지어가지고. 네, 빌라를 지으면 거의 한 그 두 개만 해도 거의 한 100억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팔기엔 너무 아깝죠. 네, 해야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분양 시장도 안 좋고 해서 약간 시기를 살짝 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얼마큼 길게 갈지 모르거든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요. 최악의 상황 뭐예요? 내가 물건 잃고 경매를 당하는 게 최악의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매 나오는 물건들도 누군가는 투자를 했던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좋은 결과를 원하고 그 물건을 취득을 했을 텐데 결과가 안 좋아서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면 우리가 타산지석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처럼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경매 시장에 나온 그런 물건들이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상황에도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아드님 얘기를 네. 하셨고 책에서도 이 아드님이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어떻게 이제 그 경매 투자를 하는지 그 스토리에 대해서 담아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애가 네. 셋이 있어요. 네, 네. 네, 아이가 셋이 있는데 네. 둘째가 아들이고요. 둘째 네. 아들이고요. 얘가 22살 때 차를 샀어요. 22살 때 알바를 해서 대단하시네요. 네, 횟집에서 알바를 해서 힘들 텐데. 이제 저희 집에 차가 있어요. 네. 제가 쓰던 경차 이제 아이들한테 줬거든요. 아이들 그 차로 다 초보 딱지 뗐는데 자기 차가 갖고 싶대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그 차 사는데 같이 가달라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차 사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지비 많이 반대하고 들죠. 싶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차를 산다는 게. 좋은 경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차를 계약을 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너는 이제 차를 가진 아이가 됐구나. 이제는 집을 좀 사면 어떨까? 집을 제가 어떻게 사요? 나 지금 차 사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0만 원만 모아봐 라고 얘기가 시작됐죠. 1,000만 원을 모으면 너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그럼 나 집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는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네 집은 네가 네 돈으로 사야지. 그래서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더라고요. 아드님이 재주가 있으시네요. 어떻게 1년에 1,000만 원 모았대요? 1,000만 원 못 모았어요. 근데 1,000만 원 못 모으고 700만 원 모았어요. 그 정도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700만 원 갖고 그냥 할래요. 라고 해서 700만 원으로 물건을 하게 됐죠. 근데 가진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 돈의 금액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100만 원짜리를 낙찰을 받게 됐는데 얘가 감정가가 5,800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빌라 반지하고요. 정말 낡고 더럽고 그런 물건이에요. 하다못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로 사람이 살아요. 이해할 수 없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물건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어떻게 거기서 창문을 안 바꾸고 살지? 근데 결국은 그 물건 낙찰 받아서 아까처럼 이제 대출 받아서 잔금을 했고요. 이 집을 수리하는데 샤시까지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한 1,300 정도 들었어요. 올 수리를 하고 이때 이제 아들이 본인이 이제 인건비 좀 아끼려고 가서 막 하고 막 했죠. 자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거는 한 번도 도와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집을 이제 예쁘게 수리를 해서 임대를 놓게 됐고 2,000에 40으로 지금 임차인이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월세를 받게 된 거죠. 지금 1년 딱 됐어요. 또 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이제 돈도 없고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건을 또 하나 하려면 돈과 시간을 또 많이 들여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물건을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을 하기를 권하고요. 지금 1년 됐으니까 이제 한 번, 두 번째 물건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크루즈로 가면 돼요. 그러면 앞에 물건을 2년 후에, 그러니까 1년만 더 있다가
취득하고 나서 2년 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걔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계속 가면 좋겠다. 걔는 매도를 하게 되면 한 5천 정도 수익이 날 거예요. 근데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1주택자는 비과세잖아요. 양도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이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맘먹을 게 22살이었고 23살에 취득을 했고 지금 24살이 됐거든요. 25살이 되면 그동안에 자기가 번 거 빼고 이 집에서만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겠죠. 와. 그러면 그거 갖고 조금 더 좋은 물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인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투자네요. 네, 그럼요. 근데 다만 이제 고생스럽다는 거. 근데 그 정도 고생은 해야죠, 사실. 고생은 뭐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저절로 술술술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나름대로 이제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네, 몸빵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동안 한 700 정도 모으는데 들인 에너지나 시간.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그 돈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잘 찾아서 물론 네. 수리 같은 거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해서 팔고 시간을 계속해서 버는 거죠. 시간도 벌고 그다음에 월세도 받으면서 네. 나중에 또 2년 정도 지나면은 또 이게 어차피 경매로 싸게 샀기 때문에 감정 맞아요. 평가액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거의 뭐 난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얘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또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 혼자 그냥 다 저절로 어. 크는 거니까. 부동산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작은 물건이라도 해보라는 게 대단한 수익이 아니어도 그 경험으로 다음번에 또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눈덩이를 굴리듯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아끼고 막 힘들게 더 일하고 하지 않아도 사이드 잡으러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아이한테 올인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20대인데 사랑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운동도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돼요. 네, 할 게 많은데 부동산과 돈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투자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2030, 뭐 지금 세대 같은 경우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현실적으로 사실 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도움 되죠. 다만 근데 엄청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4천만 원짜리 집이. 그거 제가 장담 드려요. 우리 애도 엄청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거 기생충 아니냐. 그리고 요새같이 막 이러면 사람들이 또 반지하라고 막 그러고. 반지하면 사람이 살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십니다. 그 반지하라는 그런 선입견, 그리고 더럽고 못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감당을 하실 수 있으면 이런 저렴한 물건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사실 1,000만 원은 정말 이제 아주 타이트하고 제 생각 한 2천 정도 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약간 좀 확장시켜서 1,000만 원이 너무 작다라고 한다면 1억 정도. 1억 정도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약간 좀 반지하 말고 한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월세가 안 된다면 뭐 시세 차익 같은 경우가 더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네. 내가 가진 집의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전략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1억짜리라면 1억이 있다면 물건 하나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얘를 이제 나누어서 소액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고 무주택자라면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1주택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집이 2개 있는 순간부터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 2개 정도는 대출을 일으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5천만 원씩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5천 내 돈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뭐 한 2억 정도는 대출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고 대출로 잔금 납부를 하고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은 물건이니까 전세가 정도의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무주택 상태로 가져가면서 물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다주택자가 돼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뭐 한 물건에 투자금을 뭐 2천씩 이렇게 나눠서 가져갈 수도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다만 여기서 항상 대출과 세금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혹은 뭐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괜찮은 물건으로 1억이면은
나머지 70%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이고 지금 생애 최초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괜찮은 물건을 낙찰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 내 집 마련인가, 뭐 시세 차익인가, 시세 차익도 단기 시세 차익인가, 2년 정도 더 길게 보는 시세 차익인가에 따라 다르고요. 또 물건을 하나만 가지고 나는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주택자 하면서 수익을 더 많은 물건을 하면서 수익을 더 많이 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할 것인가, 전략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좀 목돈을 어느 정도 모은 상태에서 네. 또 이렇게 저렇게 조율을 하는 것이 선택지가 넓겠네요. 네, 근데 처음에 그 모든 금액을 다 한 물건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한번 그잖아요. 작은 물건으로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이거로 큰 돈을 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너한테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가진 돈을 모두 베팅해버리면 다음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규모보다 조금 더 낮춰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면 더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어쨌거나 일단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 또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상당히 절약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모으는 비결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시드머니를 그렇게 열심히 모은 편은 아닌데. 아 그래요? 엄청 절약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네. 그게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절약한 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아, 그래요? 네.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경매하기 전에는 수입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수입 한정된 안에서 뭐든지 다 해결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1년에 옷도 딱 2벌밖에 안 사고 막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아껴도 돈이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아껴서 시드머니를 모은다는 건 저한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구나. 왜냐면 너무 적으니까. 이제 가진 그 급여라고 하죠. 저는 급여도 네네. 아니고 저희 남편도 사업을 했었고, 저도 이제 보험 영업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벌어들이는 금액도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미리 쓰고 나중에 벌고 뭐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돈이 모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아끼지 말고 더 벌자예요. 아끼는 건 더 이상 아낄 수가 없어. 나처럼 아껴봤자 돈이 안 모이니까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찾은 게 바로 경매였어요. 네, 더 아끼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캐치하셨으면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다 흘려보내도 좋으니까 적어도 하나 정도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이 시장이 뭐 어떻든 이것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어떤 시장이라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네. 어떻게 본다면은 이 경매 시장이 정말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또 이 상황에서 사실 또 현실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관심이 있으시면은 요번에 대표님께서 출간하신 책 그리고 이제 5권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성장기가 또 대표님 성장기가 고스란히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정 저자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